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하루의 시작이 결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의 시작이 더 중요해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나이에 따라 변화하고 그 변화에 맞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한 아침이었죠. 아버지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매일처럼 화장실로 가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단 30초 사이에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몸은 여전히 휴식 모드에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특히 혈압이 낮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급격한 혈압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어지러움증, 심장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린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아침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아침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급하게 몸을 일으키기보다는 천천히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람이 울린 후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분에서 5분 정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심호흡을 하고 손발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방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지며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도 조금씩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경험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변화를 알고 그에 맞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일어나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민감한 시간대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신체는 아직 휴식 모드에 있으며 혈압과 심박수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몸을 일으키거나 무리한 움직임을 하면 신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아침 습관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아침의 위험한 습관 중 하나는 바로 벌떡 일어나기입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면 심장이 갑자기 큰 부담을 느끼게 되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급격한 혈압 변화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김 할아버지는 평소에 40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평소처럼 일어난 후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도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위험한 걸까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2030%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마치 차가운 엔진이 작동하기 전처럼 몸도 차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엔진을 갑자기 최고 속도로 돌리는 것과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혈액이 충분히 순환되지 않으면 기립성 저혈압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3-45분 정도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발가락과 발목을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급격한 혈압 변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바로 일어나는 습관을 피하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통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화장실에 바로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것이 익숙한 일일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71세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화장실에 갔을 때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지더니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는 화장실에서 쓰러졌던 경험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바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밤사이 우리는 잠을 자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도 수축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서 힘을 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차가운 화장실로 가는 순간 혈관이 더 급격하게 수축하게 되어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 최소한 5분 정도 몸을 일으키지 않고 앉아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서 몸을 자연스럽게 깨우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 화장실로 가기 전에 몸이 준비됩니다. 마지막으로 찬물로 세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자주 하는 일입니다. 찬물로 세수하면 얼굴이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최병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찬물로 세수를 한 후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의 빠른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찬물로 세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찬물에 의해 얼굴의 미세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우리의 혈관이 가장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찬물로 세수를 하게 되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세수는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천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면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세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 전에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준비 운동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의 시작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하루를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떡 일어나기, 화장실 가기, 찬물로 세수하는 등의 습관을 피하고 조금 더 신경 쓰는 습관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이나 무리한 행동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발생하는 생리적인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신체의 여러 기능들이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특히 혈압과 심박수는 낮아지며 신체는 더 많은 휴식을 취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엔진을 다시 켜면 큰 부담을 주게 되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은 평소보다 약 20-30% 정도 낮아집니다. 이때 몸은 느긋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 급격히 혈압이 상승하거나 하강하게 되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침에는 우리의 천도 가장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천이 낮으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급격하게 활동을 시작하면 이러한 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며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외부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혈관이 더욱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찬물로 세수하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서서히 깨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 역시 천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몸의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급격한 혈압 변화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이나 행동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지 않고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준비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침의 시작은 단순한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의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몸을 서서히 깨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만 제대로 바꾸어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려고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신 알람이 울리면 3-5분 정도 천천히 누워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심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또한 발목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주면 혈액이 더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는 방법을 실천하세요. 바로 일어나는 대신 옆으로 눕는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한 손으로 바닥을 잡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세요.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일어난 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이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을 주며 장 운동을 도와주어 배변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난 후에는 몸이 뻣뻣하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부와 허리 부분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은 아침을 더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시작은 하루의 에너지와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일어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귀찮고 힘들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도 어지러움과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로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방 할머니와 같이 우리가 아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급하게 일어나는 대신 몸을 천천히 일으키고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더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점차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대사 속도도 느려지며 신체의 회복력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작은 증상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은 밤사이 혈압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것은 혈당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혈당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이나 실신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더욱 주의해야 하며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을 피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계 질환 역시 나이 들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겪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급하게 일어나면 신경계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진행 중인 사람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압 변화와 신경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서울의 박명자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몸을 깨우는 방법을 실천한 후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실천을 해본 결과 평소 느끼던 어지러움증이 사라졌고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로 활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 할머니의 경험은 나이가 들어도 작은 습관의 변화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급하게 일어나는 것,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것, 또는 갑작스러운 천 변화에 노출되는 것은 모두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서두르지 말고 몸을 천천히 일으켜야 하며 평소 천 조절과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도 방 할머니처럼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맞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의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단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이나 화장실에 바로 가는 습관,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것 등은 모두 우리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잘 읽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혈압과 심박수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할 수 있고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에 맞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명자 할머니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방법을 실천한 후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겪고 그 변화에 맞춰 생활 습관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몸을 깨울 때 조금 더 신경을 써보세요. 결국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 습관을 갖추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작해 보세요. 아침을 천천히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활기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 따뜻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세금이 4천만 원이라니. 65세의 박정숙 씨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국세청에서 온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신혼집 자금으로 보냈을 뿐인데 3개월 후 날아온 건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증여세 고지서였습니다. 미신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납부해야 할 금액은 4천만 원. 내 돈을 내 아들한테 줬을 뿐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아껴온 돈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상속 증여 문제를 전문으로 다뤄온 세무사 서미원입니다. 제가 상담해온 수많은 사례 중 10명 중 7명은 박정숙 씨처럼 가족 간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 바로 그 생각이 화를 부릅니다. 국세청의 눈은 이제 가족 간 송금에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1일 세무조사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그 핵심은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세금을 더 많이 추징한 공무원에게는 그 금액의 10%를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이 곧 실적이고 성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세금 추징은 개인의 성과가 되었어요. 놓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제가 실제 국세청 내부 관계자에게 들은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모든 금융정보가 AI에 의해 자동 분석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엔 고액 거래만 사람이 조사했다면 이제는 작은 금액이라도 패턴이 이상하면 AI가 경고를 띄웁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을 나눠 보냈다고 해도 AI는 이를 분할 증여로 인식합니다. 하루 9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그 거래 패턴이 반복되면 의심 거래로 보고됩니다. 박정숙 씨도 처음엔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결혼 자금이에요 라고 말하며 웃었죠. 하지만 국세청의 시스템은 웃지 않았습니다. 고액 자금 이동, 직계가족 간 송금, 이자 상황 기록 없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자 AI는 그녀의 계좌에 빨간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담당 세무 공무원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고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가 2025년 2월 10일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은 상환계획이나 차용증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로 판단됩니다. 가산세 포함 납부세액 4,1,000원.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줬으면 안 걸렸을까? 조금씩 나눠줬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가 오면 이유 불문하고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차용증도, 이체 메모도, 상환 일정표도 없던 그녀는 아무런 반박 근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창업자금, 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서류는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말이 아닌 증거를 봅니다. 마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도 서류와 기록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세금으로 바뀌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한 마음이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려면 이제는 준비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세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2025년 5월 이후 달라지는 세무조사 제도와 왜 평범한 가정까지 그 대상이 되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무조사 제도는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닙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 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의 인센티브 구조 변화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세금 조사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약 87조 원의 세수 부족을 겪었습니다. 경기 침체, 고령화, 부동산 거래 감소, 그리고 수출 둔화로 인해 국외에 들어오는 세금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지출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지비, 의료비, 연금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대기업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AI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은행, 카드사, 부동산, 심지어 통신사 데이터까지 연동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서류를 뒤지고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단 몇 초 만에 수백만 건의 거래를 분석해 이상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이 송금된다면 AI는 이를 비정상 자금 이동으로 표시합니다. 아파트 계약 직전 대량의 현금이 입출금되면 그 즉시 상속 혹은 증여 가능성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포착된 거래는 자동으로 세무공무원의 검토 리스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가장 강력한 변화,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국세청 내부 지침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추가로 추징하면 그 금액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이 1억 원의 탈세를 적발하면 개인 포상금 1,000만 원이 그에게 지급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자 세무조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심되지만 그냥 넘어가자던 사안도 이제는 확인해보자, 이게 내 실적이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부산의 한 세무공무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 건이라도 더 찾아내야 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통보하니까 확인만 해도 성과가 쌓입니다. 즉, 예전처럼 서류 몇 장으로 넘어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무조사는 이제 AI가 감시하고 사람이 검증하며 돈으로 보상받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파도는 누구에게 닿을까요? 대기업, 연예인, 고소득 전문직, 물론 그들도 여전히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반 가정이 주요 타깃입니다. 자녀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부모 병원비, 사업자금 지원 등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새롭게 감시망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을 피하기 가장 쉬운 루트가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세청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루된 증여세 중 62%가 가족 간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차용증도 이자도 상환 계획도 없는 거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국세청은 이런 거래를 더 이상 사적인 가족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AI 시스템은 다음의 5가지 패턴을 중점적으로 추적합니다. 1. 직계 가족 간 반복 송금. 2. 동일 금액 반복 입금. 3. 부동산 거래 전후 고액 현금 이동. 4. 미성년자 계좌, 자금 이동. 상환 이력 없는 차용 거래, 이 5가지 중 단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AI가 포착한 그 거래 하나로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내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해? 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가족 간 거래를 탈세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조세 정의의 최전선구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가족 간 거래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패턴이 실제로 증여로 간주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불법 증여로 변하는 이유, 그 진짜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건데 뭐가 문제예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세법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의 돈과 세법상의 돈은 다르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선이었더라도 문서와 기록이 없으면 세법은 그 돈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가장 감시가 필요한 영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에게는 영수증을 남기지만 가족에게는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허점을 이용한 탈세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세법상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증여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자도 상환 계획도 없이 송금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창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보냈다고 합시다. 빌려주는 거야 라고 말했더라도 이자율도 없고 언제 갚을지도 정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이 돈을 빌려준 돈이 아니라 준 돈으로 봅니다. 즉, 증여로 분류됩니다. 부산의 정미영 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메모에 결혼 축하해 라고만 적었죠. 그녀의 마음은 순수했지만 세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자 없음, 상환 계획 없음, 증빙 없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자 국세청은 그녀에게 3,24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둘째, 차용증 없이 고액자금이 이동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끼리 무슨 서류야 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다릅니다. 말로만 한 거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그 거래가 실제로 빌린 것인지 증여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증거 불충분, 일볼 증여로 간주라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셋째, 생활비 명목으로 반복 송금한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준다고 합시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게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세법은 생활비 지원을 넘어선 지속적인 재산 이전으로 판단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일시적, 불규칙적, 필요비용의 성격을 가져야 비과세입니다. 반복적이면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넷째, 미성년자 명의 계좌로의 자금 이전입니다. 서울의 정태영 씨는 초등학생 딸 명의의 적금 통장에 매달 200만 원씩 넣었습니다. 아이 대학 등록금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국세청은 아이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임을 근거로 그 돈의 출처가 부모임을 추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간 누적 1억 2천만 원 중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 7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섯째, 가족 공동계좌를 통한 모호한 자금 이동입니다. 가족 명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통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계좌 명의가 다르면 곧바로 타인 거래로 인식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의 입금은 소득 이전 또는 재산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AI는 금액보다 패턴을 봅니다. 5천만 원 한 번 송금보다 매월 200만 원씩 2년 동안 보낸 것이 더 위험합니다. 금액은 작아도 반복되면 시스템이 이상 신호를 감지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현재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EU에 보고됩니다.
그 데이터는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현금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고령자 계좌에서의 반복 송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계좌에서 자녀나 손자 계좌로 일정 금액이 주기적으로 이동하면 이는 상속증여, 사전 분산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상속세를 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가장 큰 위험은 사랑에 의존하는 거래입니다. 세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를 봅니다. 국세청의 데이터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숫자와 패턴만을 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 다음 장에서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 차용증 작성, 실제 상환 흐름, 증빙 관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사랑이 아닌 세금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수천만 원을 지키는 현실적인 생존법입니다. 제가 세무 현장에서 20년간 수백 명의 가족을 만나면서 느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문서를 남긴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낸다. 그만큼 세법은 감정보다 기록을 중시합니다. 이제 그 핵심 3가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라. 국세청은 차용증이 있는지 없는지로 증여 여부를 1차 판단합니다. 우리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건 돈을 빌린 증거가 없다, 1증여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다음 3가지가 중요합니다. 1금액 표기, 반드시 숫자와 한글 병기. 예를 들어 금 1억 원정이라고 써야 위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이자율. 세법상 최소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3. 상환 계획. 추후 상환 같은 모호한 표현은 금지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를 상환처럼 적으세요. 또한 서명은 도장이 아닌 자필 서명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양측이 같은 장소, 같은 날짜에 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더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으세요. 세무조사 때 공증 서류는 법적 완전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둘째, 실제 돈의 흐름을 만들어라. 국세청은 서류보다 행동의 증거를 더 중시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로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았다면 그건 위장 거래로 간주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경수 씨는 아들에게 사업자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공증된 차용증도 있었고 연 4.6%의 이자율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2개월 동안은 아들이 매월 정확히 이자를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자 송금이 중단되었습니다. 결국 2년 뒤 국세청은 22개월간 이자 납부 내역 없음을 이유로 증여세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반면 부천의 강정희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달랐습니다. 아들이 어려워져도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액은 못 보내도 좋으니 5만 원이라도 이자를 송금해라. 이체 메모에는 3월 이자 일부 송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상환 계획 변경 약정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년 차는 이자만, 2년 차부터 분기별 30만 원씩 상환. 이 약정서에는 날짜와 서명이 있었고 변경 사유도 명시했습니다. 2년 뒤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강 씨는 정상적인 대여 거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하나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꾸준히 갚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셋째,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세무조사는 보통 최근 5년 이내 거래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와 거래 내역은 5년 이상 보관해야 안전합니다. 보관해야 할 핵심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 원본 및 공증 서류, 송금 내역서 및 통장 사본,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표, 이체 메모가 찍힌 은행 내역서, 변경 약정서 및 상환 스케줄표, 가족 간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특히 카카오톡 대화는 생각보다 강력한 증거입니다. 부산의 김영철 씨는 아들에게 유학자금 8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차용증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그를 구한 건 아들과의 카톡 대화였습니다. 이자율, 상환일, 송금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덕분에 세무조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여기까지의 3가지 원칙. 1. 차용증 작성. 2. 실제 거래. 3. 증빙 관리.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90% 이상의 증여세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들. 얼마까지 세금이 안 붙나? 현금으로 주면 괜찮나? 같은 가장 많이 받는 사례형 질문들을 통해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세금 안 내도 되죠? 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나요? 한 번만 주는 건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이 질문들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 간에는 세법이 느슨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세청은 오히려 가족 간 거래를 더 엄격히 봅니다. 지금부터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5가지 함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가족 간 증여,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이하로 주면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누적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주고 2023년에 4천만 원을 더 줬다면 총 누적 금액은 7천만 원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분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율은 현대 50% 구간 누진세로 최소 200만 원 이상 세금이 붙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더 넓습니다.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역시 누적 기준이므로 금액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5천만 원을 준 뒤 2년 후에 1억을 추가로 이체했다면 그중 5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법적으로 무이자 대여 가능한 금액은 얼마일까? 법상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이하 금액은 세법상 이자 없는 대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자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거래를 무상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2억 원 이하라도 이자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결국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현금으로 주면 추적이 안 될까? 이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가지 감시 제도가 있습니다. 1.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CTR.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자동 보고. 2. 의심 거래 보고 제도 STR. 거래 패턴이 비정상적이면 금액 상관없이 보고, 즉 하루에 900만 원씩 나눠서 인출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반복적, 동일 시간, 동일 금액, 거래를 의심 거래로 보고합니다. 특히 연간 누적 3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경기도 수원의 장모 씨는 딸 전세자금을 주기 위해 7일 동안 매일 900만 원씩 인출했습니다. 1천만 원 밑이면 안전할 줄 알았다고 말했지만 결국 의심 거래로 보고되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딸에게 준 돈이 증여로 간주되어 1,80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4. 상속 전후의 현금 이동. 절대 금지 구간.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자녀들이 종종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꺼내놓자는 마음이죠. 하지만 세법은 그 마음을 상속 회피 시도로 봅니다. 상속일로부터 1년 내 2억 원 이상, 2년 내 5억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은 추정 상속 재산구로 간주됩니다. 즉, 현금이 사라졌더라도 마치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현금이 없더라도 세금은 반드시 나옵니다. 5. 계좌 말고 현금이면 안전하다는 착각의 결말. 국세청은 이미 금융 데이터와 AI 분석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현금 입출금이 잦은 사람, 불규칙한 대량 송금, 자녀 명의 계좌로 반복 송금하는 패턴은 모두 AI 경보 리스트에 자동 등록됩니다. 이제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누가 돈을 썼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를 봅니다. 아들에게 돈을 줘서 아들이 혜택을 받다면 그 순간부터 그건 증여입니다. 이 모든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기록 없는 돈은 사랑이 아니라 세금이다. 어떤 선한 의도도 증거 없이는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가족 간 거래도 투명한 금융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AI가 감시하고 사람은 확인하며 시스템이 과세하는 시대. 결국 준비한 사람만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국세청이 AI를 통해 어떻게 데이터를 추적하는지 그 보이지 않는 감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계좌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시면 세금을 피하는 길이 보입니다. 이제 국세청은 더 이상 사람의 눈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사는 AI와 빅데이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통장, 카드, 부동산, 차량, 현금 거래까지 모든 금융 흐름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AI 기반 세무 추적 시스템은 이상거래 자동 감지 IRS-AI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금융기관, 카드사, 보험사, 국토교통부, 심지어 병원 전산망까지 연결되어 한 사람의 경제 패턴을 통합적으로 감시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2천만 원이 이체되고 이후 아들의 부동산 계약금으로 동일 금액이 사용되면 AI는 그 즉시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0.8초 만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AI는 금액보다 패턴을 봅니다. 예전에는 고액 거래만 조사했지만 이제는 정기적 반복적 상호, 교차 송금이 포착되면 자동 경보가 울립니다. 즉,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송금한 금액이 일정한 주기와 규칙성을 가진다면 그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닌 자금 이동으로 간주됩니다. AI가 분석하는 세 가지 핵심 신호 1. 반복성, repetition. 매월 같은 날짜, 같은 금액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매월 25일에 200만 원씩 자녀에게 보내면 AI는 정기지급 패턴으로 인식합니다. 두 비율 불일치, disparity. 송금자의 소득 대비 과도한 금액 이동. 월 소득이 300만 원인데 1년에 3천만 원 이상 송금했다면 소득 대비 비정상 거래로 표시됩니다. 삼용도 불일치, mismatch. 송금 후 금액이 부동산, 자동차, 고액 보험료 등으로 사용될 경우 생활비나 의료비 명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 의심으로 분류됩니다. 포상금 제도가 가져올 변화. 이번 세무개혁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과세액의 최대 10%,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찾아낼수록 연봉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조사 강도는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질 것입니다. 세무조사 한 번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AI가 한 번 의심 거래로 태그하면 그 기록은 최대 7년 동안 데이터베이스에 남습니다. 이 기간 내에 또 비슷한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재조사 대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한 번 찍히면 7년 동안 감시당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투명하게 기록하라.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투명해야 합니다. 이체 메모에 5월 이자 송금, 원금 일부 상환처럼 정확히 쓰세요. 국세청은 거래 의도를 글자로 판단합니다. 둘째, 모의 계산을 활용하라. 복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모의 계산을 이용해 내 거래가 세금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예상 금액이 나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세무서에서 정확히 상담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미리 신고하라. 차라리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나중에 가산세와 조사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고 국세청이 추가로 조사할 가능성도 거의 사라집니다. 세상은 이미 AI 세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나 가족의 신뢰로 돈을 주고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사랑의 선물이 세금 폭탄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거래를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은 기록과 투명함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세무조사 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시면 어떤 조사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밤에 화장실 가기 위해 자주 깨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이런 증상이 더욱 흔하고 그로 인한 불편함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밤에 자주 깨어나는 현상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에 그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자는 동안 몸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자주 깨는 일로 방해받는다면 우리의 신체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거나 심지어 더 큰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밤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깨는 사람은 그만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축적되고 이는 결국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깨는 사람들은 낮 동안의 활동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의 효율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가 이러한 증상을 겪을 경우 그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일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단지 피로와 정신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밤에 깬 뒤 다시 잠을 자려다가 급하게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낙상 사고가 일어나면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심지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피로와 불편함, 그리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기 위해 깨는 문제를 겪고 있다면 단순히 불편한 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으며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생리적인 변화가 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들이지만 이를 잘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밤에 자주 깨는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에 자주 깨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원인은 우리의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원인은 바로 항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항긴뇨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소변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에 이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소변을 적게 만들어 방광이 차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항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밤에도 계속해서 소변이 만들어져 결국 우리를 깨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휴식을 취하며 복구 작업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밤에는 신체가 소변 생성을 줄여야 하며 그 결과 방광에 소변이 축적되지 않아 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항긴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밤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우리는 결국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뚜렷해지고 60대 이상의 사람들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젊을 때 방광은 충분히 늘어나서 많은 양의 소변을 담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방광의 탄력성이 떨어져 작고 단단해집니다. 방광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이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문제는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데 전립선 비대증이 이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을 배출하는 관을 압박하게 되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방광에 소변이 남게 되고 밤에 소변이 차면 이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 후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약해져 방광이 제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져 소변을 참는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음료는 밤에 소변을 많이 만들거나 자주 가고 싶은 충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거나 국물 음식을 섭취하면 이로 인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특히 맥주나 과일처럼 수분이 많은 음료를 저녁에 섭취하면 그만큼 소변의 양이 많아지고 밤에 깨게 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므로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밤에도 소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김영식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다리가 자주 붓고 낮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 수분이 다리에 고여 있었습니다.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전신으로 퍼져 소변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국 밤에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리 붓기나 수분 축적이 심각한 사람들에게 특히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방광이 약해지고 전립선이 커지고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인들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기 위해 자주 깨는 문제는 단순한 신체적 불편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깨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낮 동안의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가져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깨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우리의 뇌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주 깨면 우리의 뇌는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정신적으로도 점점 더 지쳐가게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기분이 불안정하고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나이대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깨어나는 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시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근육을 회복하고 뇌와 신경계를 재충전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자주 깨면 이 과정이 방해받게 되어 근육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경계 역시 휴식을 취할 시간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자주 깨어나면 신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체력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며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거나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몸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주 깨고 제대로 자지 못하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이는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깨는 문제는 낙상 사고와 같은 신체적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며 이로 인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골다공증이나 관절 문제가 있어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골절과 같은 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이후에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중에는 78세의 박영수 할아버지께서 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을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만 300만 원이 들었고 6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보행기 없이는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낙상 사고의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밤에 자주 깨는 고령자는 낙상 사고의 위험이 3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자주 깨는 문제는 단순히 잠을 방해받는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우울증, 피로, 면역력 저하, 낙상 사고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령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고통을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편함을 참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문제는 고령자들에게 매우 흔한 문제이지만 다행히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으며 이 방법들은 비교적 간단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녁에 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낮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하지만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이나 국물과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물이나 음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물 음식은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국밥, 찌개, 탕 같은 음식은 자주 섭취하지 않도록 하며 저녁 식사는 건조한 음식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소변을 자주 만들어내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져 몸속 수분을 잘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낮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되 저녁에는 1, 2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녁 식사 후 다리 올리기입니다. 낮 동안에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몸 전체로 퍼지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지게 되므로 저녁 식사 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올리거나 침대에 누워서 쿠션을 다리 밑에 두면 다리로 고였던 수분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다리가 자주 붓거나 심장, 신장 기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만 실천해도 밤에 소변량이 크게 줄어들고 자주 깨어 화장실에 가야 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하루에 30분 정도만 다리를 올리며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 가기입니다. 밤에 소변을 보지 않으면 잠을 자는 동안 소변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밤중에 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소변을 보고 자면 밤에 다시 일어날 필요 없이 깊은 잠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변이 마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을 가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소변이 있으면 반드시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밤에 소변이 만들어지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서둘러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지만 천천히 끝까지 소변을 비워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난 후 잠자리에 들면 자다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핸드폰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면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여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면 정상적인 수면 패턴이 깨지고 밤에 자주 깨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핸드폰은 침대에 두지 말고 잠자기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고 조용한 환경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고령자들이 이 방법들을 적용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보며 조금씩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소개한 4가지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를 통해 소변 때문에 자다 깨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개선된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팁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줄이고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간단한 습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조정되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신체가 잠에 들어갈 때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잠을 잘 수 있게 만듭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만약 잠을 자는 시간과 기상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몸은 여전히 불규칙한 수면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어 그로 인한 수면 부족과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녁 시간에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활동을 하거나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몸이 피곤하지만 실제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가 너무 과도하게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의 천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나 이야기는 뇌를 각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환경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만 사실 좋은 수면 환경은 깊은 잠을 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방은 어두워야 하며 너무 밝은 빛이나 소음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방의 온도도 적당해야 하며 너무 덥거나 차가운 환경은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는 편안해야 하며 베개와 이불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침대와 베개는 몸의 자세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됩니다. 네 번째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이완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하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럴 때는 이완 기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심호흡, 명상 혹은 가벼운 요가 동작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완 기법을 사용하면 몸이 더 빠르게 이완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쉽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런 이완 기법들은 특히 잠자기 전 또는 잠을 잘 못 자고 다시 잠들려고 할 때 매우 유효합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이완 기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이완 기법을 실천하면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결국 더 나은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식사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과하지 않도록 하며 잠자기 직전에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포함한 음료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 최소 4시간 이상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단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며 이로 인해 잠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간에 가벼운 저녁을 먹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습관은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식사 습관을 갖추면 더 편안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모두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결국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난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더 나은 수면을 위해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실천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 습관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일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이며 자기 전에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완 기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방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수면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부터 하나씩 적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깨는 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나 방광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문제나 과민성 방광 같은 문제가 의심된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수면 문제가 더 이상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면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실천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찾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령이 되더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실천한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지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잘 알게 되었고, 이를 실천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차이를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을 시작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나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로 시작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